시청자 여러분, 이노비즈 기업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경제가 창조 경제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갖춘 이런 중소기업들이 탄탄한 기초를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오늘 더 리더는 풀뿌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되어야 할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의 현재 상황을 짚어보고 이들 기업을 어떻게 키워낼 수 있는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중소기업 기술혁신협회 이노비즈의 성명기 회장 나와 계십니다. 네, 회장님 저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지금 한 8개월 정도 됐습니다. 8개월. 네. 네. 그 중소기업 기술혁신협회 영어로 이노비즈. 그러니까 뭐 이노베이션하고 비즈니스 이렇게 해서 혁신기업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시는 거죠? 네, 네. 예. 그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협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협회는 처음 만들어진 것은 200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때 정부에서 이제 창업 초기 벤처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업들이 이제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를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성장을 이룰 적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정책을 가지고 중소기업들을 키워줘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김대중 대통령 말에 이노비즈 협회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때부터는 굉장히 이노비즈 기업들의 이런 인정 제도가 발빠르게 커져 나가주면서 지금 이노비즈 협회는 전국에 그 지회가 모두 다 9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전국적인 단체로서 지금 발돋움하고 있고 지금 그동안에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이 기업 단체 중에서는 단위 단체 중에서는 가장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어서 그 3년 연속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할 정도로 일자리 창출의 메카로도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노비즈는 2000년 초에 1090개로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2013년 6월 말 현재는 17,137개 이렇게 성장했고 그중에 또 회원사가 10,000개가 조금 넘게 회원사로 가입을 해 있습니다. 이는 이노비즈 기업이 앞으로 보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제 예비 중견기업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중소기업 중에서 엘리트 중소기업들, 기술을 가지고 성장해가는 엘리트 중소기업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노비즈라고 용어를 쓰신 건데 지금 뭐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기업들이 이제 이노비즈로 좀 볼 수 있는지 조금 세부적인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노비즈 기업으로 선정되는 기업들은 되게 어떤 기업들입니까? 예, 우선 이노비즈라는 것이 이제 이노베이션 비즈니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혁신과 기업의 합성어죠. 우선 이런 기업들은 R&D를 통해서 이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의 이제 기술 혁신을 계속 이룩하는 기업들인데요. 우리나라 이제 벤처 기업을 예를 들면 이제 처음에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설립을 해가지고 기업들이 이제 직원이 2명, 3명 있어도 이것은 이제 벤처 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니까요. 근데 이 이노비즈 기업은 어느 정도 이 기업의 규모가 매출액이 이제 100억 정도라든가 이렇게 업력도 몇 년 정도 돼서 연구소 정도도 갖추고 있고 이제는 이제 성장의 궤도에 들어서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벤처하고 다른 쪽에서 정부의 지원 정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런 쪽에 관련된 그 OECD 국가들이 만들어 놓은 오슬로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슬로 매뉴얼. 네네. 이 오슬로에서 만든 매뉴얼인데 여기에서 첨단 혁신 기술 기업을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면 거기서 전체적인 점수가 1000점이면 그중에서 몇백 점 이상 돼줘야지만 이노비즈 기업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그 시험을 좀 봐야 되는군요. 봐야 되는 것이죠. 일정 점수도 넘어야. 네네. 거기에서는 매출 규모도 있고 연구소 그다음에 이 회사의 성장력, 수익 이런 까지도 다 감안해가지고 이노비즈 기업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벤처 기업보다는 평균적인 기업 매출 규모라든가 또는 그 기업의 그 규모 이런 것들이 다 크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를 지나서 이제 중견기업이 될 수 있는 예비 단계까지 이제 턱밑까지 와 있는 기업들이죠. 네네. 되게 이제 뭐 지금 뭐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 쭉 말씀해 주셨지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들 기업이 거기까지 올 때 성공 요인을 짚어주신다면 어떤 성공 요인들을 좀 뭐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성공 요인이라면 뭐 이제 저희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노비즈 기업이니까 예. 끊임없이 연구 개발을 해서 성장해온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노비즈 기업들이 대부분 보면 벤처 기업에서 출발을 합니다. 예. 벤처를 해가지고 그 CEO가 자기가 기술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같이 창업을 해왔던 창업 동료들이 기술을 가지고 이제 창업을 하는데 이 기업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는 외부에서 연구 개발 인력들이 들어와줘야 되고 예. 그 다음에 CEO는 이제 말 그대로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런 단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이노비즈 기업들이 보면요. 연구 개발비에 있어가지고 평균 매출액의 2.8% 정도를 2.8%.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대기업이 약 1.1%, 그 다음에 일반 중소기업이 약 0.6%를 그 연구개발비로 투자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높은 기술력하고 또 그다음에 기업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그 죽음의 계곡을 건너면서 나름대로 탄탄한 경영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예. 이제 미래지향적인 기업이 바로 이노비즈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제 연구개발에 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벤처로 출발하셨다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경영 능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어떤 경영 능력이 필요할까요? 제 경우에서 본다면 예. 제가 이제 전자공학을 전공을 그렇죠. 했고 예, 예. 이렇게 해서 기업을 이제 이 경영을 처음에 할 때는 이 뭐 개발만 잘하면 되죠. 예. 어쨌든 고객이 요구하는 것을 개발을 잘하면 되는데 이제 조직이 보면 저희 회사에도 이제 인원이 한 100여 명 정도 되고 하다 보면 이게 조직 관리적인 측면이 이게 예. 이 공학도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더라고요. 어떤 어려움이 좀 있으셨고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사실 저희들이 경영이라는 것을 배우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 경영이라는 것은 기술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장르더라고요. 이게 예, 보니까. 예. 우선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직원들이 속을 썩이더라도 예. 감정 표출을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마구 표출을 해야 되는데 경영자는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더라고요. 예, 공감이 갑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또 어려운 점이 있고 예. 또 그다음에 예를 들면 회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보면 잘 모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고 경영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또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조직 관리하시고 그런 또 부분들이- 전략도 짜셔야 되고 네, 뭐 네. 그런 부분. 무한 책임을 지시는 거니까요. 그죠? 네. 예. 이제 개별 기업 아까 저기 회원사가 지금 1,700개 정도 되신다고 하신 거죠? 예, 회원사는 한 10,000여 개 되고요. 만약에 그다음에 인증사는 17,000여 개 정도. 17,000여 개. 예, 네, 예, 예. 지금 이제 협회로 이제 이렇게 조직이 이루어져서 지금 특히 회장을 맡고 계신데 주로 어떤 사업을 주 역점적으로 좀 하고 계시는지요? 협회에서요. 예. 제가 이제 협회장으로서는 이제 6대 협회장입니다. 우리 예. 이노비즈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협회장이 바뀌니까 예. 지금 이제 10년이 이제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협회장 취임을 하면서 얘기했던 것은 이노비즈 기업들이 다들 보면 어느 정도 건강한 기업들이니까 예. 이런데 가입을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협회에 대한 기대를 크게 하지 않더라고요. 예. 독자적으로 계속 유지가 돼가고 또 그다음에 이런 기업들이 보면요, 그냥 협회 전체가 너무나 좀 약간 관료적인 부분들도 좀 예. 있어서 제가 협회장 취임하면서 이노비즈 기업끼리 건강한 이노비즈, 그다음에 또 소통하는 이노비즈, 도전하는 이노비즈를 예. 제가 이노비즈 협회장 취임하면서 우리 이노비즈가 앞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 당연히 도전을 해오고 또 건강한 기업인데 소통 부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계속 이 소통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어저께도 지금 저희들 협회에서 그 영월로 역사 기획 및 등산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 왔습니다만은. 인문학 하시는군요.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기업인들이 서로 간에 가까워지면서 예. 융합 비즈니스는 서로 간에 이해가 이루어지고 또 서로 가까워져야만 되는 것이지 자기 기업만 가지고는 융합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노비즈가
예. 요즘 와서는 이제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또 이노비즈 기업들이 저희들이 이제 제일 큰 과제가 그 요즘 뭐 피터팬 신드롬 이런 얘기하면서 중견기업으로 잘 나아가지 않으려는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이 줄어드니까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지 우리 혁신 기술 기업들, 이노비즈 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나아가줘야지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은 그동안 그 저희들 최근 3년 동안에 해마다 일자리가 약 32,000개 정도 좀 그 창출이 됐습니다. 이노비즈 기업에서요. 예. 근데 앞으로 저희들이 해마다 일자리가 5만 개 정도 이노비즈 기업에서 창출을 하자. 예.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5년이라는 것은 대통령 계실 동안이죠. 예. 지금 현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이제 협회장 취임하고 5일 후에 취임을 하셨으니까 그 5년 동안에 저희 이노비즈 기업 쪽에서는 2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리고 이노비즈 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으로 나가는 것을 약 1,000개 정도. 예. 그다음에 지금 뭐 몇 개나 됩니까? 연간 지금? 지금 우리나라 전체에 지금 그 중견기업이 약 1,300개 정도 됩니다. 예. 물론 그 중견기업 숫자로 발표하는 것은 한 3,000여 개 가까이 되지만 3,000개 가까이 되지만 그 중에서 대부분은 이제 대기업 소속인 기업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자생적으로 중견기업이 된 게 아니고 대기업에서 사업부를 떼내주면 이제 중견기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소기업에서 중소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된 기업은 약 한 1,300여 개 정도 됩니다. 이제 정부에서 요즘 뭐 여러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죠. 중견기업으로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뭐 그래도 또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요. 제일 제가 이제 이노비즈 기업들 이렇게 봤을 적에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제일 큰 문제가 이제 기술 인력 확보 문제입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업 초기에는 본인하고 같이 창업했던 이 인력들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정부에서 정책이 자금 쪽이죠. 예. 돈이 가장 보면 이제 아쉽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노비즈 기업 정도쯤 되게 되면 그 이익이 해마다 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돈보다는 그리고 CEO가 이제 기술 쪽을 담당하다가 이제는 경영 쪽을 담당하게 되니까 새로운 그런 그 하이테크 엔지니어들이 들어와줘가지고 연구 개발에 책임져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 이노비즈 기업들 보면요. 평균 해마다 4.4%를 채용합니다. 즉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평균 32,000개 정도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노비즈 기업이 지금 채용 인원이 약 73만 명. 그러면 거기 4.4% 정도 됩니다. 증가율이. 증가율이.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중소기업에 채용하고 있는 인력 규모가 약 1,300만 명 정도 남짓됩니다. 그럼 4.4%라면 해마다 50만 명이 넘는 인력이 중소기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만일 모든 중소기업이 4.4%를 채용한다면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느낌이 없지만 이런 인력으로서 따져봤을 때는 굉장히 큰 규모죠.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5년 동안에 연평균 48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러면 지금 만일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4.4%만 하더라도 그 초과 달성하는 것이죠. 그 이제 일자리를 많이 내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젊은 구직자들이 이제 중소기업을 좀 기피하는 또 그런 추세인데 이거 어떻게 개선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은 그냥 쉽지 않은 숙제죠. 우리가 지금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복지도 차이가 나고 또 그다음에 인건비, 급료도 차이 나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참 정말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서 바로 우리 이웃에 있는 대만의 예를 보면요. 일반 대학교를 졸업하고 기업에 그 취업을 했을 적에 그 급료 수준이 그 나라 평균 국민소득을 앞지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이미 보면 지금 2,400~500만 원 정도 중소기업들도요. 이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국민소득을 능가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연봉 수준이 워낙 높으니까 이 상황에서는 지금 보면 구조적인 문제가 이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부에다가 특히 지난번에 그 대통령하고 그 미국 갔을 적에
이 조창 간담회 때 이 지금 중간 수준에 있는 이 기업들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핵심 기술 인력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그 생산기술연구원 안에 중소기업 지원 통합센터를 만들어줬는데 정부 출연 연구소에다가 인력을 약 300 몇십 명 정도를 추가로 뽑아가지고 이 기업들을 중소기업 쪽에다가 기술 지원해주는 인력으로 지금 삼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이노비즈 기업들 수출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현황이 어떤지요? 지금 이노비즈 기업의 그 수출 총액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17,000개 기업이요.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 수출액의 한 24.3% 정도 4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요. 그리고 기업당 평균 이노비즈 기업들 매출액이 한 150억 정도 되는데 수출액이 평균 49억 정도 되니까 기업 자체의 매출액 대비 한 3분의 1 정도 그렇게 이제 수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최근에 듣기로는 이제 지금 창조경제 정부도 이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창업 뭘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 창업만으로는 부족하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기술기업 육성이 좀 중요한 이 부분이 조금 간과되고 있지 않느냐는 뭐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의미고 또 어떤 정부가 좀 어떤 지원을 더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물론 뭐 지금 핵심 기술력 육성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뭐 또 다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계신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기업 지원 통합센터에 대해서 지금 여기 기업인들이 많이 좀 알아야 될 사항 이게 굉장히 정부에서 혁신적인 개념으로서 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소기업들이 이 하이테크 엔지니어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새로운 신규 그 어떤 그 비즈니스 아이템을 2개를 가지고 있다. 그중 한 개는 자체 인력으로 가능하지만 한 개는 인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 이랬을 적에 중소기업 지원 통합센터에다가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중소기업 지원 통합센터에서는 한국에 있는 정부 출연 연구소에 거기에 가장 합당한 엔지니어를 찾아가지고 이 중소기업에다가 무한 지원을 해줍니다. 어느 정도냐? 개발뿐만이 아니고 이것이 제품화가 돼가지고 실제로 상품화되기까지 지원을 해주고 또 그렇게 돼서 이 지원이 됐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것이 생산을 할 수 있는 설비까지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이런 제도 또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잘 돼가지고 매출도 많이 커지고 수출도 할 수 있고 해가지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 연구원이 우리 회사에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적정한 서로 연봉이 서로 얘기가 되고 뭐 스탁 옵션이라든지 얘기됐을 경우에 정부에서는 이 인력을 중소기업에 무조건 보내줍니다. 심지어는 보내주는 것뿐만 아니고 그렇게 된 것이 감사하다고 연봉의 일부까지도 지원해 줄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좋은 그 제도인데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기술 인력에 대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한다면 기업의 성장 동력을 키워줘가지고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에 저는 기여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한 핵심 기술 인력을 공급하고 또 지원하기 위한 그 센터가 만들어졌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시라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 사실 뭐 지금 뭐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정책적 의지나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뭐 오래전부터 형성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 해당 기업들은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까요? 그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신 경험으로 비춰 좀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조언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해당 기업들요. 우선 기업이 이제 지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영자들이 보면 특히 이제 기술을 가지고 성장해온 경영자들이 보면요. 그 분야의 기술에 있어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 기업들이 갖춰줘야 되는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경영이라든가 예를 들면 또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주식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알아줘야 되는 부분이 경제 있는데 환경에 대한 그렇죠. 판단. 그게 보면 시장이 어느 쪽으로 만들어지는가 그런 것들도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그동안의 기술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기술적인 것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그 우물안 개구리처럼
나중에 갔을 적에 이게 세상이 또 기술적인 부분이 계속 바뀌어 나가는데 자기가 처음 창업했을 때 그 수준에서 머물러 가지고 예. 우리 기술 기업들이 보면 어느 정도 예. 가다가 이렇게 이제 내려앉는 경우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 예. 특히 보면 비즈니스 아이템에 대해서는 또 계속 도전을 해줘야지만 된다. 예. 그게 전 기업인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뭐 회장님께서 워낙 마음을 열고 말씀을 해주셔서 한 말씀 질문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이제 많이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이제 뭐 급여 수준도 또 물론 뭐 중요하겠지만 기업 문화라는 측면에서는 좀 어떨까요? 이렇게 대기업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보면요. 중소기업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약점이죠. 예. 대기업은 워낙 자금력도 있고 해서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기업을 경영하면서 이렇게 봤을 적에는 꼭 그런 돈 문제만은 아니더라 이거죠. 와서 좀 편하게 일할 수 있고. 편하게 일할 수 있고 직원들한테 뭔가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직원들하고 CEO하고 서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같이 스킨십도 하고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에서 뭐 지난주에도 우리 직원들이 유럽으로 좀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5년 단위로 해외 배낭여행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취업해서 5년, 10년, 15년. 그러니까 이제 처음 5년 때는 동남아 여행, 그다음에 10년 되면 유럽이나 남미 이런 쪽에다 여행을 할 수 있는데 이 여행을 일반 여행사를 통해서 하면 안 됩니다. 직원들끼리 같이 가서 서로 스킨십하고 또 스케줄도 같이 협의하고 하면서 그것도 같이 이제 회사 내에서 서로 간에 이제 대화가 될 수 있고 소통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사실 직원들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사실은 뭐 돈이 좀 적더라도 그 일하기 편하고 또 같이 친하게 지내면 소통 잘하는 회사라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 문화를 좀 많이 만들어주면 요즘 젊은이들은 사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뭐 이제 그 협회장도 하고 계시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산업용 컴퓨터 제조 중소기업 하고 계시죠. 여의 시스템. 여의 시스템 이름 어떻게 왜 여의주 여의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뭐 여의도 여의 시스템인가요? 지금 저희들 회사 이제 한자로서는 여의주 여의봉.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자동 제어 쪽을 하니까 우리 회사에다 뭔가를 맡기면 어떤 것이든지 다 개발해 준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여의 시스템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뭐 회사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뭐 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또 청년들이 저 회사 좋으니까 취업하고 싶다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매출이라든가 수익 상황 뭐 좀 회사 자랑 좀 해주시죠. 저희 회사는 그 처음에는 이제 시스템 통합 쪽으로 해서 창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처음에 돈이 없지 않습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생산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이제 시스템 통합 쪽은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이제 컴퓨터하고 이런 것도 사가지고 와가지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니까 그쪽에는 이제 이런 자재보다는 이제 머릿속에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을 하다가 이제 회사 규모가 조금 커지면서 지금은 이제 국내에서 산업용 컴퓨터 쪽에 있어서는 이제 가장 선두주자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보통 알려져 있는데 저희들 회사를 이제 산업용 컴퓨터만 만드는 회사로 아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그것만이 아니고 산업용 컴퓨터뿐만 아니고 그 컴퓨터 보안 장비 하드웨어 플랫폼 그리고 요즘 지하철이라든가 버스에 들어가 있는 그런 디지털 사이니지 뭐 동영상도 나오고 행선 안내 표시도 하고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 그다음에 요즘 또 시외버스 터미널에 있는 무인 티켓 발매기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 회사 제품인데 저희 회사는 이제 그런 산업용 컴퓨터를 근간으로 한 그런 그 파생 상품들 이런 쪽들을 계속 개발을 해내는 그런 쪽인데 주로 보면 아이템들이 소량 납품종 아이템이고 고객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커스터마이징 쪽에 저희 회사의 그 특화된 기술이 있습니다. 맞춤형. 뭐 매출 얼마나 되시는지? 매출은 지금 작년에 한 293억, 그럼 이제 올해 한 400억 정도 되고 이 단기순이니까 이익은 원래 저희들이 뭐 좀 많았을 때는 10%가 좀 넘었습니다만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8에서 9% 정도. 매출이익률이 8에서 9, 10% 정도 상당히 탄탄한 기업이시네요. 네. 그 원래 이제 학교에서는 전자공학을 연구한 연구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창업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은데 창업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방위산업체 연구소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저희 연구원 중에 한 명이 이제 미국을 갔다 오면서 예. 애플, 그때 애플 8비트 애플 컴퓨터죠. 애플 트레이닝 키트 한 개를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거 조립하기 전에 우리 똑같이 이제 PCB도 만들고 해서 우리 같이 다 만들자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쉽게 해서 복제 컴퓨터를 만든 거죠. 예.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텔레비에다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동작을 해보니까 뭐 게임도 되고 또 여러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게임을 해보다 보니까 저한테 갑자기 떠올랐던 것이 이런 이제 퍼스널 컴퓨터가 세상을 지배하겠다. 왜냐하면 컴퓨터라는 것은 앞으로 지금 기능은 아주 8비트고 약한데 앞으로 이게 16비트, 32비트 계속 커나갈 것이고 사실 빌 게이츠와 비슷한 그런 세상을 예측하시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컴퓨터 가격이 자꾸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이 컴퓨터가 세상을 지배하겠다. 그러면 지금 이 타이밍에서 나가서 회사 창업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때가 싶어서 언제입니까? 83년도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예, 제가 학교 졸업하고 3년 만에 뛰쳐나왔었습니다. 예. 그럼 83년에 학교를 졸업하신 80년에 졸업하고 이제 83년도 그러니까 3년 직장 생활 연구원 생활하시고 나왔습니다. 아주 선견지명이 있으셨던 건데. 근데 이제 실제 창업해 보시니까 이제 참 뭐 저는 이제 이 프로그램 통해서 많은 창업자들과 대담을 하면 상당히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까 뭐 직원들 속속인 것도 얘기하는데 또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병마와 싸우신 경험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셨을 텐데 좀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얘기해 주시죠. 사실 뭐 이제 기업을 만들고 제가 1년도 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이제 84년도부터인데 제가 54년생이니까 이제 정확하게 만으로 30이 될 적에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것이고 회사 창업하고는 8개월 만에 8개월, 10개월이군요. 10개월 정도 만에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뭐 아기가 이제 2살 반이었던 아기가 이제 백혈병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가족이 저는 뭐 감히 죽음과의 입맞춤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제가 또 그럼 바로 한 해 건너서 한 번씩 계속 집사람이 뭐 저기 뭡니까 폐결핵, 제가 위암 그러니까 83년에 창업하고 84년에 애 백혈병, 85년에 집사람 폐결핵, 제가 86년에 위암 걸렸으니까 미처 제가 무슨 기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제품 개발도 하기 전에 자금도 제대로 만들어지기 전에 온 가정이 병마 때문에 초토화되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생각해 보면 나이 30 전후에 그걸 어떻게 감당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그것을 이겨내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이겨내는 그것이 이제 하나의 저희 도전이라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끊임없는 도전, 상당한 어려움 극복요. 뭐 하늘이 도와준 것 같습니다만은 저 나름대로 집사람하고 저하고 뭐 애하고 다들 뭐 저기 어딥니까 이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결과를 좀 만들어낸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반드시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긍정적인 결과는 오는 건 아니겠지만 저희 가정의 경우에서는 지금 뭐 그런 결과가 만들어졌고 지금도 뭐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참 현실에 대해서 행복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기업도 데스밸리를 건너왔지만 개인적인 삶도 그러신데 방송 나오신 김에 저기 부인께 뭐 고맙다는 말씀 한 번씩 해주시죠. 집사람한테요. 뭐 고맙다는 얘기보다도 제가 이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집사람이 지금도 생각해 보면 아기 백혈병에 남편이 위암이 걸렸고 본인은 또 폐결핵으로 투병했을 때 그리고 집사람 나이 그때가 보면 30도 되기 전이었거든요. 과연 그 느낌이 어땠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잘 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존경하는 두 분의 여자가 있습니다. 한 분은 저희 어머니고 한 분은 제 아내입니다. 이것으로 제 아내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그 정말 어려웠던 고비를 겪으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뭐 이제 창업을 해서 지금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뭐 창업을 하시면 개인적으로 사업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고비들을 겪어 나가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좀 뭐 조언을 좀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하실 수 있겠어요?
뭐 기업을 이제 창업을 하시면서 그 생계형 기업도 있고 예. 사실 저도 뭐 처음에 뭐 생계형 기업이었죠. 뭐 그게 저게 간혹 보면 뭐 어떤 철학으로 기업을 창업했냐. 예. 제가 그만큼 그럼 멍청한 질문이 없다고 저는 간혹 생각하고 있는데 예. 돈 벌려고 한 거죠. 뭐 예.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예, 살고 예. 싶어서 했는데 그 어쨌든지 기업을 창업할 적에 예.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절실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실함. 꼭 해야 된다. 예. 내가 이것을 해서 꼭 성공하겠다. 예. 그다음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이미 기업을 창업을 하면 당연히 도전을 하겠지만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 그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아직도 지금 제가 54년생으로 우리나라 나이로 60이지만 예. 아직도 제 취미가 암벽 등반입니다. 암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보면 뭐 200~300m 되는 수직 결벽 위에서 있을 적에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지만 예. 한 발을 앞으로 디뎌줘야지만 나아가는 지금도 것이지. 암벽 등반을 하십니다. 네. 그 자리에 있으면 다리가 예. 달라붙어 가지고 막 두려움에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죠. 예. 마찬가지로 기업 창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도전하고 그다음에 도전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 몰입을 해야 된다. 예. 정말로 진심으로 여기에 몰입을 해가지고 해 나갔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있다면 아마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그 절실함, 도전, 몰입 아주 상당히 피부에 와닿는 아주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앞에 또 아이패드도 쓰시는 거 보니 굉장히 앞서가신 얼리 어답터로 보이십니다. 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또 그 기업을 하고 계신데 기업인으로서 또 협회장으로서 본인의 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협회장으로서는 제가 뭐 딱 2년 동안 협회장을 하면 이제 제가 이제 물러나야 됩니다. 예. 벌써 8개월이 지났고 이제 1년 4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제가 뭐 1년 4개월 동안 얼마나 큰 것을 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단지 제가 이게 협회를 봤을 때 이게 문제가 기업인들 상호간에 스킨십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예. 융합적인 비즈니스 앞으로는 이제 혼자서 이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창출이라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융합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 상호간에 예. 정말로 이런 그 정이 오가줘야 된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협회장으로 있을 동안에 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지금 중소기업들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무역에서는 굉장히 큰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기술 수출입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무역 적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약 48억 불 적자를 정부의 그 통계에 나오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이노비즈 기업들이 기술 수출을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된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 10월 말에 예. 지난번에 대통령 수행에서 베트남도 갔다 왔었는데 예. 그런 쪽에 우리 이노비즈 기업들하고 같이 시장 촉진단에 제가 단장으로서 가게 됩니다. 예. 저는 이제 그런 데 가서 우리가 그런 개발도상국에다가 기술 지원도 해주고 또 그렇게 하면서 기술 수출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일본이 우리에게 처음에 기술 지원을 해주면서 지금도 우리가 그런 이 부품들 쪽에 있어가 계속 일본에다가 무역 역조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의 부품들을 그쪽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노비즈 단체장으로서의 제 꿈이고 기업인으로서는 저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래서 직원들하고도 항상 스킨십하면서 도전해가는 그런 기업으로서 계속 건강한 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한다면 저로서는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이노비즈 기업은 기술로 무장한 중소기업들입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해외 시장을 누비는
이들 강소기업들을 적극 육성하는 게 강한 한국 경제로 가는 길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신 성명기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